경향신문의 이용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약간 또 분위기 환기상 질문인데요. 야구 기자가 되셨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네. 그동안 쭉 이 야구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아, 내가 선택 참 잘했다. 야구 기자 하길 참 잘했다.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지, 보람이 있으셨던 적은 있으신지. 뭐 여러 번 있죠. 궁금합니다. 네, 야구 어떤 보면 재밌잖아요. 야구 경기 보면. 네. 좀 더 이제 남들보다 깊이 있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 많이 하는데, 사회부 기자는 맨날 나쁜 기사를 써야 돼요. 누가 나쁜 놈이다, 사건, 누가 사고. 잘못했다, 뭐가 문제다 이런 걸 써야 돼요. 정치부 기사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스포츠부 기사는 누가 이겼다, 누가 잘했다, 정말 멋있다 이런 얘기 쓰면 돼요.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물론 이제 스포츠계에 워낙 나쁜 일들이 벌어져서 그 부분 좀 짜증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야구 기자의 보람과 장점 중에 하나고, 그 쓴 책 중에 이 야구멘터리 위대한 승부라는 책이 2009년 한국 시리즈 얘기였잖아요. 네.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나지완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치잖아요. 7차전에 막 끝내기 홈런을 치는데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잠실 야구장이 정말 순간 잠깐 조용해졌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되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느껴지기를. 그랬는데 그때 맨 처음에 눈에 들어온 건 차병용이었어요. 그 시리즈 내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마지막 공을 던졌던 최병용이 완전 무너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얼른 기자실 쪽에 있다가 뛰어내려가서 3쪽 더가웃을 갔어요. 최병용 선수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끝내기 홈런을 맞은 투수의 느낌은 어떨까. 근데 덩치 이만하거든요 정말. 네.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덩치 이만한 선수가 더가웃에서 앉아갖고 흐흐흐 울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그 옆에 앉아 있는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막 너무 애가 선수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막 주변에 지나가는 선수들도 뭐랄까 위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고 끝내기 홈런을 맞았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끝났죠 네. 이제 모든 게. 그래서 막 그 큰 선수가 막 하고 있는 거 옆에서 보고 있었고, 그 막 보면 이제 막 공을 던지고 온 선수니까 겨울에 가깝잖아요. 날씨도 춥고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연기 네. 김이 올라와요. 이렇게 김이 올라오는데 고개 숙이고 있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끼고 있던 글러브에 손을 넣어봤어요. 이 글러브 안에 느낌은 어떨까라고 마지막까지. 근데 그 글러브 안이 축축해요. 땀을 얼마나 흘렸었는지 그 날씨에도. 그 느낌이 너무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옆에 한국 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을 맞은 투수 옆에서 앉아봤던 경험이, 그때 정말 야구 기자가 아니었다면 이 경험을 그 어떤 곳에서도 못 해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죠. 그래서 그 장면 때문에 김정준 당시 전력분석 코치랑 이야기를 하다가 나 그때 있었는데 너무 아팠다 마음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 시리즈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 우리 같이 책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아주 긴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이 나오게 됐거든요. 정말 그 경험은 아무나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슷한 거 한 번 더 해봤어요. 2013년인가 박병호 선수가 니퍼트한테 9회 말 투아웃에 동점 3런 친 적이 있잖아요. 네, 플레이오프에서. 네. 그때 결국은 이제 졌는데 5차전에서 히어로즈가. 그때 이제 박병호 선수 경기 끝나고 박병호 선수 옆에 간 적 있어요. 그 진 팀의 3점 홈런을 치고 났는데 다시 결국 경기를 정말 극적인 홈런을 쳤는데, 그때 박병호 선수한테 그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시계를 돌리면 언제로 돌리고 싶냐. 저는 다시 내심 그때 홈런을 쳤을 때 장면을 돌리고 싶다. 그때 기억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대답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장면이 워낙 강렬했으니까. 근데 네. 박병호 선수가 시즌 막판으로 돌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시즌 마지막에 조금 더 잘했으면, 그때 아마 히어로즈, 두산, LG가 마지막 경기에서 순위가 바뀌면서 2, 3, 4위가 마지막 됐을 결정됐던 그때였군요. 그때 마지막에 넥센이 10경기인가를 계속 원정 다니면서 되게 힘든 경기, 원정이 겹치면서 되게 힘든 경기를 치렀어야 됐을 거예요. 박병호 선수가 그때 그 경기들 중에 내가 조금 더 잘해서 한두 경기를 더 이겼더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머물지 않고 어. 시작을 더 높은 곳에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정말 생각이 깊은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시선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들은 무식하다라는 편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프로야구에서 만나본 선수들은 만약에 야구 안 하고 공부했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공부 잘했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구 선수를 만나서 들을 때마다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야구 기자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무식한 건 아니고 단순한 거죠. 그리고 또 학교 공부만 안 한 거고. 맞아요. 근데 그 2009년 그 책 얘기 네. 거기서는 그 시기를 거꾸로 돌린다는 얘기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돌렸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때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 한국 시리즈 참가를 못했어요. 맞아요. 쉬고 있었는데 5대2로 5대2로 이기고 있었잖아요. 나지완한테 홈런 딱 맞고 그 시리즈 딱 보는데 만약에 나는 거기서 없었지만 그 전을 생각한다면 나는 연승할 때 연승이 깨졌어야 돼요 먼저. 19연승 할 때. 네. 연승이 깨졌어야지. 연승 때문에 선발이 마무리하고 이 그 연승 로테이션이 이어가려고. 나 그 연승하고 끝까지 따라갔었으니까 네. 계속 기아를. 물론 결국 2위가 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때도 반게임 차 2위이긴 했는데 이게 무승부를 패로 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무승부가 지금처럼 0.5승으로 했으면 SK가 1등이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 연승이 빨리 깨져서 그냥 깨진 다음에 올라갔어야지. 안 깨지고 계속 가니까 그때 글로버도 굉장히 좋았는데 맞아요. 한국 시리즈 그 마지막 날도 좀 더 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리드를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연승 때문에 연승 그 기록하고 우승하고 한번 바꿨다고 생각해요. 정규리그 1위에 대한 그 험난한 도전 과정이 한국 시리즈의 피로도. 안 좋은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또 느낌을 또 받게 되네요. 그때 이제 더가웃이 또 없었고 그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야구 기자로서 겪은 일화 중에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셨는데 그러면 야구 기자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내가 선택 이걸 하는 게 아니었는데 처음에 축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딸들이 아빠 오늘 언제 와라고 물어볼 때. 야구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힘들 것 그렇죠. 같아요. 잘 때 들어가고 잘 때 나오고 시즌 길고 근데 야구 기자들은 조금 다른 게 야구 기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메이저리그 챙겨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 종일이네요. 되게 바빠요. 낮에 조금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아침에는 애들 얼굴 좀 보는데 밤에는 네. 거의 잘 때 들어오니까 좀 미안하죠 많이.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애들 많이 커서요. 괜찮으세요? 아빠 별로 신경 안 써요. 왔어? 그럼 뭐.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랬으면서 예전에 왜냐면 선수 때랑 은퇴하고 나서랑 뭐 좀 가족들의 반응 변화가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네, 애들 커서 별로 나하고 같이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뭐, 어릴 때나 부모 찾지 다 크면은 자기 할 일들 자기 약속들 많아서 뭐. 그 야구 기자 또 스포츠 기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그 지난주에 정우영 캐스터에게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기자 지망생분들 특히 네. 스포츠 기자, 네네. 야구 기자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충고는 그거죠. 또 현실적. 아니 이건 네. 야구 기자들이 많이 공감하는 건데 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안 나오면은 아니요. 야구 좋은 기자- 대학 가서 네. 딴 일 해라. 기자 하지 말고. 공부 많이 해서 여기다가 쏟지 말고 다른 일을 해라.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해볼 만한 직업이긴 한데 힘들기도 하고 워낙 지금 이 텍스트 콘텐츠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네.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도 텍스트 콘텐츠 아니고 오디오 콘텐츠로 네.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텍스트 콘텐츠의 가치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기자라고 부르면 일단 이제 기사를 쓰는 직업으로서의 미래 가치는 아주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야구라는 콘텐츠를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것들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서 나는 야구가 너무 좋아서 야구 기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 당연히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써 보셔야 되고 실제로 지금도
그러니까 뭐 굳이 기사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많잖아요. 뭐 블로그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그 기록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이런 훈련들도 하면 좋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야구를 볼 때 저는 이렇게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야구를 볼 때 공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네. 기사는 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구 공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 타구가 홈런이 되면 홈런이고 삼진이 되면 삼진이 되는 건데 그 공들이 결과를 만들어야지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 그 공을 던지고 주고받고 때리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이 일로 갔더라도 야지원의 공은 담장을 넘어갔지만 그 공 쳐다보고 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을 갖고 노는 사람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은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스포츠 기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위원님은 하지 말라는데 뭐 좋지. 그래도 꿈이 포장을 해보려고. 그래도 야구를 너무 좋아하면 또 고집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위원님은 해설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야구 선수를 해야죠 일단. 내가 전에 말했잖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나가기도 바쁘다. 공통적인 부분이 나왔네요. 하지 마라. 아니, 해설은 늦게 해야 돼요. 너무 일찍 시작하면은 나이가 어정쩡해져서 현장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니, 본인의 경험담으로 나처럼. 은퇴하자마자 해설을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야구 해설위원은 축구 해설위원은 사실 기자 출신도 많잖아요. 근데 야구는 그게 힘들까요? 요즘에 그러니까 물론 뭐 늘어나고 있잖아요. 있긴 한데 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야구 기자분들도. 네. 아 그렇죠. 몇 분 계시긴 네. 하죠. 예. 뭐 힘들진 않아요. 그렇군요. 할수 있죠. 예. 예. 그 기자님도 해설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는 메이저리그. 네. 메이저리그는 뭐 이제 한국 야구랑 좀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었으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해설은 선수 출신이 하는 게 맞다. 그 선수 출신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뭐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이제 서브로 그 해설 메인 해설이 있고 거기 보조 해설 정도로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도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야구 기자 생활하시면서 그동안 수많은 선수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네. 쭉 돌이켜봤을 때 좀 선수들과의 일화, 에피소드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좀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으시겠지만 술 먹은 거 말고 좀 자리를 많이 하세요? 사석에서도 선수들하고? 옛날에 지금은 없고요. 네. 예전에는 고참 선수들과 저는 김기태 감독님 2004년 SK 막판 때 한번 끌려갔다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술자리에 끌려가셨다가 죽을 뻔했다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아니 운동 선수들은 다 그때 주량이 거의 센 거예요. 은퇴하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네. 에피소드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선수들 만나면 뭐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장성호 해설위원. 네. 저 야구 기자 초창기였는데 첫 딸을 낳았어요. 그때는 이제 등남 등녀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거든요. 통화했더니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 낳고 뭐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요. 진짜 인간으로서의 면모네요. 그런 거는 진짜 야구 외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일반 팬들과는 네. 보다는 이제 기자들과 접점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하는데 네. 그 선수들이 울었던 경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떠올리려니까 또 에피소드가 워낙 이 일로 만나서 네. 한국 시리즈 마지막 날 이겨서 울고 져서 울고 그때가 마지막이고 처음이 마지막이죠. 뭐. 네. 맨날 우나? 울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야구하면서? 네. 그냥 없어요. 그때 없으시다고. 네. 네. 울 일은 없더라고. 근데 야구하면은 좋은 일보다는 아주 통곡할 일이 더 많아요. 그렇긴 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야구를 맨날 잘할 수 없고 야구 잘하는 날보다 못하는 날이 훨씬 많은데 뭐. 그게 진짜 통곡할 만한 일들이 더 막 강하게 와닿고 사람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이 오래 남죠. 네. 네. 그건 생각나요. 뭐 아주 인상 깊었던 점은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야구 기자를 하기 잘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네.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 때 그때만 해도 2008년에 인터넷이 아주 막 크게 인터넷 콘텐츠 요구가 아주 많지는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신문이 안 나오는 날이라 편안하게 좀 경기를 봤는데 우승을 했잖아요. 네. 한국 금메달을 따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고용민이 이렇게 뛰어들어가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건 만들어서 더블 플레이가 되고 이랬는데 옆에 있던 니칸 스포츠 기자가 네. 아 정말 축하한다고 일본은 올림픽에서 한 번도 금메달 따지 못했다고 너무 좋더라고. 아. 일본 기자가 축하를 축하의 해줘서 인사를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아 그 친구가 자꾸 그거 물어봤거든요. 오승환 컨디션 괜찮냐고. 네. 그 예선 그 앞서 이제 올림픽 본선하기 전에 그 예선 때 자꾸 나한테 전화해갖고 나도 영어 잘 못하고 걔도 영어 잘 못하는데 자꾸 오승환 괜찮냐고 물어봐갖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인연으로 그 친구가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경기가 끝나면 기자들이 선수들을 취재를 하잖아요. 소감도 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기자들끼리는 어느 정도 경쟁이 좀 있어요. 그렇죠. 좋은 기사를 써야 되니까 이제 좋은 얘기를 혼자 들어서 우리 단독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네네. 이렇게 좋은 기사 써야 되는데 그때는 나도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모든 기자가 다 한 편이 됐어요. 한 편이 돼서 이 뭐죠? 믹스드 존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렇게 선수들과 인터뷰하는 공간에 기자들이 한 줄로 쭉 서고 약 20여 명이 선수들이 한 줄로 약 20여 명이 쭉 서서 각자 한 명씩 인터뷰를 해요. 아 미팅한테. 인터뷰를 쭉 서서 무슨 소개팅이야? 미팅인데 이거. 인터뷰를 하고 기자 20명이 모여서 서로 인터뷰한 내용을 모두 공유했어. 공유하고 우와.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풍부한 이야기거들이 나왔었거든요. 아, 요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경기 끝나면 보니까 한 분이 내려서 인터뷰해서 기자실에서 다 브리핑 하듯이 하시던데. 아니 그거는 홍보팀 직원이 일부만 브리핑을 하고 그쵸. 직접 내려간 친구들은 이제 조금 더 물어보고 자기만의 기사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정말로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베이징 올림픽 취재 힘들었는데 그게 막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더라고요. 아, 예. 타지에서 또 외국 기자에게 으쓱하는 또 그런 멘트 받으시고 참 또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극적이었고. 그죠. 예. 원래 기자들은 그 기자실에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끝내기 홈런이 나와도 소리치지 않는다. 아무리 극적인 홈런이 나와도 홈런 나오네 기사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거에 뭐지? 아,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다른 종목에서도 정말 극적인 막 결승골 막 버저비터 터졌는데 다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던 일만 하시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게 일종의 불문율이에요. 네. 뭐 촐싹되지 않는다. 약간 기자는 좀 이런 어떻게 굉장히 감동적인 상황에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 결승 때 그런 거 없었어요. 다 만세 부르고 한국 기자들. 그때는 애국심 나오죠 뭐. 오히려 그 지난 한국 시리즈 때 최정 선수가 6차전에 9회 말 투아웃에 네. 동점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는 기자실에서 욕이 나왔어요. 아, 경기 길어지네 뭐 이건가요? 기사 마감 다 해놨거든. 사실. 다시 써야 되니까. 7차전 간다. 라고 기사 마감을 정말 다 린드블럼 공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자는 정말 거의 모든 기사들이 기사를 다 썼어요. 신문 마감 시간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다 써놨는데 홈런이 나오자마자 정말 쌍욕들이 그 일하는 입장에서 크게는 아니고 나즈막하게. 네. 에이. 무슨 느낌인지 조금 알 것 같아. 네. 그리고 회사에 연락해야지. 네. 기사 늦어질 거, 마감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야구를 좋아하는 것과 일로 하는 일로 일로 하는 하는 거하고는 것과 달라.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분이냐면 일할 때도 일하는 거고 놀 때도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뭐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주셨지만 즐길 건 즐기고 이런 일들을 해라 이런 말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업일치가 말만 좋은 거예요. 그 밸런스가 어려워요. 사실. 맞아요. 네. 자, 오늘 이영윤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최근에 기사로도 쓰셨고 네. 또 방송에 나오셨을 때 KBS 그 옐로카드 거기서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KBO 리그 포스트 시즌 할 때 우리나라 KBO 포스트 시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포스트 시즌 제도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나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기사와 멘트 후에 또 많은 그 반대 여론과 부딪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댓글 그렇게 많이 다는 거죠. 나도 저 대집 봤거든요. 네. 저 내용 알고 계시죠? 자본위원회에서 맞아, 그랬잖아요. 우리 옆에 가루 야치. 같이 그렸던 거예요. 안경현 위원 안이 훨씬 좋아요. 1일 어드밴티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하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죠. 그리고 일단 기자님 안. 저는 사실은 다시 한번 단순하게 설명해 생각했어요.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 중에 하나는 두산이란다. 1위 팀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그래서 1위 팀의 팬들은 그 동안에 소식도 없고 뭐 그냥 남의 팀 경기를 하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사실은 좀 그 야구 산업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위 팀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문제. 그리고 야구는 한 경기만 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경기. 예. 아니 한 경기만 열릴 필요가 없다는 게 네, 포스트 네. 시즌도 예. 동시에 열리면 이거 하루 종일 다 야구 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메이저리그 스타일로 경기 일정을 맞추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4위, 5위가 와일드카드를 하고 여기서 이긴 팀이 1위랑 붙으면 이럴 경우에는 어쨌건 선발 하나 쓰고 올라오니까 1위 팀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 다음에 2위, 3위가 붙어서 1 와일드카드 승리팀 그리고 2위와 3위 팀이 7전 4승제를 치르고 올라가서 다시 7전 4승제를 치르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씩 차이를 둔다 하더라도 겹치는 날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생길 거예요. 네. 뭐 그런 날도 있고 동시에 경기가 열려야 양쪽에 대한 비교도 컨텐츠도 쏟아지고 야구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모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에 따라서 상대 누가 올라갈 것인가에 매치보다 흥미진진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한국 시리즈까지의 어떤 팀 공백도 없고 그러니까 1위 팀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공백도 없고 네. 이렇게 포스트 시즌 제도를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어요. 첫 번째, 방송국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루에 2경기 가버리면 어느 경기 누가 하고 어느 경기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방송국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문제. 그리고 경기가 동시에 열릴 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두산과 LG가 한 구장을 쓴다. 아하. 잠실구장 하나를 쓴다. 만약에 두산하고 LG가 이기면 둘 다 이제 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같은 경기 거기서 더블헤더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옛날에 드림리그 매직리그 할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 어드밴티지 상대 전적 어드밴티지로 줬대요. 두산이나 LG가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대 전적에서 어드밴티지가 있는 팀이 먼저 홈수 구장 사용권을 갖는다 이런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포스트 시즌을 짰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1위 팀의 어드밴티지가 너무 줄어든다. 그게 반대 이유의 네. 가장 주죠. 정규리그 144경기 의미가 뭐가 있냐. 1위 팀이 어드밴티지가 이렇게 없으면 이런 게 있죠. 저는 왜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1위 팀이라는 건 그만큼의 좋은 전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와일드카드 정도 상대 1선발을 쓰고 올라오는 정도의 어드밴티지면 1위 팀에게 충분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1위를 했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어드밴티지를 쥐고 그 뭐지 뭐 발목 잡아 흔들는 것처럼 이렇게 애기 목 조르는 것처럼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건 너무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1위 했음을 확인하는 과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승자 독식의 문제점 중에 하나일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안경현 의원이 한국 사회는 두 번째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라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오히려 포스트 시즌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쪽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4위, 5위 팀이 1위 팀을 이길 수도 있고. 그 대진표 얘기를 했는데 왜 욕먹을 일이지? 의견은 굉장히 다양해야 돼요. 많은 의견을 내야 되고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게 채택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의견 못 내면은 김정은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의견 낼 수 있고 저 사람도 의견 낼 수 있는데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견 냈다고 욕먹을 일도 아니고요. 그런 댓글을 받을 것도 아닌데 좀 그건 웃기고 그리고 1등한 팀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우리가 우승 못했다 그런 불만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대진표를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너무나 한 시스템에서 포스트 시즌을 하다 보니까 폐해도 있고요. 20년 했어요, 20년. 네. 그래서 한번 그 바꾸자는 여론이 많다고 해서 그날 한번 회의를 해보고 한번 끄적거려 본 건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 뭐 문제점이 많으면 안 하면 되지. 저는 그래서 그 1위 어드밴티지를 어느 정도로 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뭐 4등하고 5등에서 어차피 전력이 떨어진 팀하고. 근데 그때 막 안경현 의원이 그거를 1위 어드밴티지를 그러니까 제안보다 조금 더 주면서 이렇게 하는 기가 막힌 안에 설계를 했었는데 얘네들 3판 2승제로 하는 거였나요? 뭐 기억질 않나요? 4, 5의 와일드카드를 그 두 경기하고 하루 쉬고 한 경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4위 팀 홈에서 내리 그냥 3경기 하는 걸로. 그리고 올라왔을 때 1위 팀하고 붙는 거니까 1위 팀은 그래도 한 경기 정도는
아, 1승을 주고 일승을 주고. 그 정도의 어드밴티지면 조금 설계가 되지 않을까. 아, 그 그런 식으로 좀 위원님 생각도 이제 기자님 주신 안에서 일단 큰 틀은 같은 건가요? 네네. 같은데 그 네네. 안에서 좀 더 상위 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리고 2, 3위 팀에게도 2위 팀에게 좀 어드밴티지를 주는 아니었죠. 그게. 그래서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의견이 이런 안도 있다. 이런저런 생각이 여론이 있고. 많다고 네.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바꿔봐? 그 전에 했던 거하고 다른 걸 하자면 뭐 이런 식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끄적거려봤지. 근데 포스트 시즌에 대한 설계 이런 것도 논의 자체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89년 체제 이후에 1위 팀에게 이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1등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정규 시즌에서 1등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규 시즌 어제 144경기에 아주 큰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으니까. 이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1위 팀에 이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가 좀 바뀌어가는 흐름이 있는 거고 아까 안경현 얘기한 것처럼 패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게 좋다.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1등 팀이 모든 걸 다 갖는 건 우리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우리 야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야구에다가 그런 어떤 사회의 의미가 있는 가치들 하나하나씩 담아가는 노력들을 하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야구가 먼저 가야지. 그동안에 89년 이후에 쭉 이제 결과의 사례로서도 증명이 되고 있지만 현재 단일 리그 구조에서 지금의 이 포스트 시즌 방식은 결과를 보면 이게 1위 팀이 우승을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상위 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게 결과로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기자님 그 안을 접하면서 이 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누가 이길지 더 모르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네.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사실은 더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 정규 시즌 중에 되게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레이드가 잘 안 돼요. 메이저리그는 7월 31일, 8월 31일이 되면 이 컨텐더 팀이랑 넌 컨텐더 팀이 갈리면서 컨텐더 팀들이 막 즉시 전력 사오고 유망주 내주고 여기서 리빌딩의 기회가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리그는 그게 없어. 전력의 어떤 평준화를 가기 위한 트레이드가 없으니까 매년 그냥 작년 5강 했던 팀이 또 5강 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만 계속 주는 거잖아요. 예. 125억을 쏘기 전에는 이게 잘 안 바뀌는 큰 돈 한 번씩 써야 뭐.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포스트 시즌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5등 팀도 혹은 3등 팀도 한번 대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 7월 31일에 배팅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은 현재 뭐 5위, 6위 하는 팀들도 배팅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구단도 네. FA 때문에 돈을 과하게 안 쏠. 그렇죠. 여기서 오히려 딱 승부를 해봤는데 7월 31일쯤 됐을 때 우리 팀은 이번에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옛날에는 1등만 두고 싸우는 거지 1등하면 우승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1등 팀과의 딜만 가능했는데 1등 팀이 굳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도 딜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트레이드 자체가 안 되는데 이제 만약에 즉시 전력 하나 팔 선수가 있어요. 얘 만약에 내년에 FA 되는 선수야. 이러면 1, 2, 3, 4, 5등 팀하고도 다 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 유망주를 받고 그러면 네.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포스트 시즌의 불확실성이 높아져야 선수들 간의 계층 이동이 더 빠르게 되고 리그가 좀 더 활발해지고 시장도 활발해지고 더 장점이- 많은 야구 이야기를 양산할 수 있다.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어. 그런 거로 좀 생각해봤어요. 네. 그 박보수 캐스터, 네. 그 기자님 주신 그 5강 플레이오프 제도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익숙한 제도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 둘이 이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중계를 하고 아이스하키.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가 이와 거의 똑같은 구조의 플레이오프 방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약간 경기 수와 뭐 그건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4위, 5위가 먼저 해서 3판 2선승제로 무조건 4위 팀 홈에서 3경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1위 팀과 5판 3선승제를 하고 이쪽에선 2위, 3위가 또 5판 3선승제를 하고 그때는 올라가서는- 거기는 2위의 어드밴티지는 없어요. 홈 어웨이 어웨이. 어드밴티지만 예. 존재하죠. 홈 게임을 3경기 한다는 이제 아시아 리그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또 오가다 보니까 약간의 네. 홈 어드밴티지가 예. 생각보다 크겠네요. 그게 좀 더 네. 크죠. 예. 근데 포스트 시즌 그 대진표는요 안 바뀔 거예요. 결론은 네, 안 바뀔 거고. 왜죠? 왜? 반대가 심해서요? 구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요? 솔직히 이기적이잖아요 다. 야,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 1위 팀은 사실은 1위 했다가 올라가서 우승을 못하면은 그 불만 때문에 우리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게 불만이야. 그리고 불리해.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우승하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바뀌긴 어려워. 그냥 의견만 제시하고 의견 제시하다 보면 또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발전적인 생각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자꾸 이제 그런 회의를 하는 거고 KBO 회의 되게 많이 해요. 굉장히 발전적이고 네.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너무 큰 거라 정말 이참에 말씀드리는 건데 KBO 일 안 하고 뭐 적폐구 수구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일 많이 합니다 정말.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이제 오래 걸리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총재님 한번 모셔야 돼요. 아, 오! 안경의 넘버 3에. KBO의 정운찬 총재를 이 자리에 모신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안 좋은 댓글도 참 많긴 한데 네. 그 말이 중간에 끊기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얘기했을 때 그게 나쁜 일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면 욕먹을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가 끊어지면은 그건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KBO나 이런 부분에서 그걸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좀 어려워요. 여기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 제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고 네네. 그럼요. 예. 아마 이쪽은 봐야 되는데 되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이었는데 받고 있다면은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출연이 정말 성사된다면 저희 제작자 정말 좋아하겠네. 두 팔을 번쩍 들긴. 네. 벌써 미소가 지어지고 있대요. 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참 그 30년째 이어져 보이는 그 포스트 시즌 제도 포맷. 뭐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다만 이제 일부 또 이제 다른 안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었을 경우에 이렇게 뭐 욕을 하고 뭐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네. 일이건 간에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의견대로 내가 무조건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우리가 밥 먹을 때 맨날 짜장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짜장면 사장이 짜장면 시켰다고 해서 내가 짜장면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 얘기할 수 있죠. 자, 뭐 계속해서 건설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9년이고요. 새로운 시즌 임박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프링 캠프 간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2019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올 시즌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팀이나 선수가 있다면 누구인지, 뭐 왜 그러신지 이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팀은 NC. NC 다이노스. 네네, 감독이 바뀌었고 양의지 선수가 옮겼고, 그러니까 양의지라는 대형 공수를 갖춘 선수가 팀을 옮겼을 때 그 팀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받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동욱 감독이 어떤 스타일의 경기를 운영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동욱 감독은 수비 코치였고 내야수 출신에 사실은 투수나 타격 코치 출신이 아니잖아요. 수비 코치 출신, 물론 염경엽 감독의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이동욱 감독이 어떤 색깔을 내면서 같이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현장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말이 잘 통한다라고 여겨지는 감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도 뭐 그렇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감독이어서 NC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은 NC가 많이 삐그덕거렸고 김경훈 감독 교체랑 뭐 이런 어떤 뭐 유영준 감독의 유영준 단장의 감독행 뭐 이런 굉장히 의외의 선택들을 한 결과가 올 시즌에 잘 마무리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있어요. NC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많은 실험들이 다 무화되는 거잖아요. 실패로 끝난다면 좀 안타까울 것 같고,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한국 야구에 새로운 스타일이 하나 나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열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측면이고, 한화는 2018 시즌에 운이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 스탯을 봤을 때 네. 정말 운으로 만든, 하늘이 도와준 가을 야구라고 보이는데 그 운을 어떻게 실력으로 올 시즌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한화가 또 한번
가을 야구까지 갈 수 있는 락- 아니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그 수 운이 있느냐? 또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뭐 피타로 승률은 거의 9위급이었는데 3위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리고 겨울 동안 특별한 전력 보강이 없었고 네. 샘슨이랑 다 버리고 새 외국 두세 외국 이런 과정들은 심지어 FA 3명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 궁금합니다. 네. 양의지 외에 또 좀 관심 가는 선수 있으세요? 뭐 신인 선수들도 괜찮고. 투수 강백호? 아 네, 실제 투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근데 어렵지 않을까요? 한번 그렇죠. 한 거죠. 그 올스타전 이런 것도 이벤트성으로 아니고. 한번 아니 뭐 한번 한 거죠. 아직 힘 있고 투타 체력 경험. 좋을 때. 그 투타 경험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는 그렇게 곱게 보지만은 않을 것 곱게 같은데. 보지는 않는데 네. 투타 경험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네. 지명 타자 또 해야 될 걸? 그렇죠. 수비도 나가고 네. 아 그렇죠, 타격도 그렇죠. 하고 응, 응. 투수까지 한다면은 정말 강철 체력도 못 버텨나기 때문에 네. 그 어린 나이에 지명 타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모든 시스템도 바뀌어야 될 거고. 근데 그렇게 하자면은 모든 시스템이 강백호 선수 하나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진 않겠지만 뭐 한다면 하는 거고 감독이 하자면 하는 거예요. 이강철 감독이 하자면은 그럼 하는 거지 뭐. 하자고 안 할 것 같은데. 투수 출신 입장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그러니까 한 번씩 네. 이벤트성으로 네. 이제 우리 메이저리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홈팀이 아주 크게 지고 있는 9회 초에 마지막 수비 때 이제 야수가 올라와서 던지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뭐 아니면은 정말 투수진이 다 펑크가 나고 원포인트로. 뭐 하루 1이닝. 정도 하루 정도 선발을 시킨다면은 아 그 정도는 가끔 정말 그 손민환이 열흘 로테이션을 가졌듯이 가끔 한다면 모르죠.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선발이 부담이 덜할 수 있겠네요. 네. 준비할 시간 있으면. 그것도 야구의 또 화제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번 겨울 동안에 스토리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뉴스 두 가지예요. 뭐죠? 김재원 MVP 투수 강백호. 김재원 MVP 논란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제 네. 기억에 남는 거고 그 겨울 동안 내내 남는 양의지 125 최정도 잘 기억 안 나 그냥 팀에 남아서 그렇죠. 근데 뉴스 자체가 워낙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스토브리그는 팬들에게 조금 죄송한 리그 종사자로서 네. KBO 리그 팬들에게 좀 죄송한 스토브리그가 된 것 같아요. 위원님은 2019 시즌 주목하고 있는 팀 선수가 있다면 누가 주목하고 있을까요? 있는 팀이 아니라 이제 라이벌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팀과 팀의 라이벌이 아니라 네. 선수와 팀, 감독과 팀 이렇게 라이벌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은 영경엽 단장이 감독이 됐어요. 넥센에서 SK로 와서 그래서 이제 영경엽 단장과 넥센의 그 라이벌 관계, 양희 선수하고 이제 두산과의 라이벌 관계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런 관계 그리고 또 두산과 LG가 원래부터 라이벌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정말 심각해질 라이벌이죠. 그렇죠. 네, 15승 1패, 1승 15패였기 때문에 올 시즌은 LG도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이 라이벌 관계 굉장히 머리가 터지는 이런 거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박정원, 김택진 라이벌?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박봉석 캐스터는 어떤 팀 좀 궁금해? 저는 지금 한창 일단은 시끄럽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가장 얘기가 많은 최근에 LG죠. 예, 최강수 단장이 이제 단장 역할 이렇게 얘기가 많은 단장은 또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단장이 스토리북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된 그런 단장의 역할이 또 팀에 어떤 리그에 영향을 줄지 그 부분도 저도 궁금합니다. LG는 좀 그래야 돼요, 근데. 그래요. LG는 단장이 좀 어그로를 끌고 여기 선수단에 어차피 관심이 많고 말이 많은 구단이라서 단장이 어그로를 다 담당을 하고 선수들은 야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지금 차명수 단장은 굉장히 저는, 자기 역할을 되게 잘해주고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원래 차 단장님이 그냥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워낙에 또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네. 저는 뭐 기자님 말씀대로 저도 양의지 1위 팀 포수가 최하위 팀 포수로 갔을 때 이 선수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도 궁금하고 저는 KT 위즈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성적 내야 돼요 진짜. 지금 벌써 3번째 감독이고 단장까지 바뀌었는데 또 2019년도 최하위권에 있으면 이강철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올 시즌 새 시즌 어떨 것 같냐고. 무슨 단어를 쓸까 궁금했는데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성적이 안 나더라도 좀 선수라도 하나 키웠으면 좋겠어요. 성적도 안 나고. 아, 선수도 네, 안 누누이 나고. 말씀 주시고 계시죠. 아 그러고 보니까 KT에 관심 가는 선수가 하나 있네요. 누구죠? 이대은 선수. 네. 아. 어떤 모습을 볼지 사실은 KT가 개막 포스터에 이렇게 이대은, 이대형, 이 신구 얼짱들을 이렇게 쫙 배치를 하면 어떨까? 그것도 또 키운 건 아니잖아요. 큰 선수. 내부에서 아. KT 출신의 좀 스타 육성을. 선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좀 KT는 이대은의 영입으로 되게 이렇게 훈훈한 구단이 됐어요. 외모적으로 뭐. 네. 여성 팬들이 또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진짜 그 팬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적이다. 성적을 끌어올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는 정말 KT가 최소 5강은 못 가더라도 5강 싸움 정도는 해야 된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KT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또 나와봐야 아는데 자 예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지금 예상하기 너무 좀 이르지 않나요? 1월 달의 예상은. 그 참고로 지난주에 정우영 캐스터는 우승팀 예상은 어렵고 삼성은 5강 간다에 거셨어요. 한 팀만 네.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한 팀만 하세요 그냥. 네. 네. 뭔가 좀 촉이 오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발뺌하기 쉬운 걸로. 우승. 아니 뭐 우승이든 뭐 이 한 팀은 팀의- 가을야구 네. 분명히 간다. 네. 뭐 이런. 아니 이 팀은 추락할 거다. 아. 라든지 두산이 가지 않겠어요? 두산이 간다는 건 어디로? 우승으로. 또 정규리그 또. 네. 저는 그 뭐지 외국인 선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100만 달러 이하로. 네네. 린드블럼, 프랭코프의 원투펀치 아마 다른 팀들이 원투를 제대로 구성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완전 깜깜이 상태에서 일단 데려오기는 했는데 그 두 명의 투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산이 엄청난 큰 장점이죠. 양인지 선수의 공백을 그런 식으로 투수 부분에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그 타자가 잘해줘야 되는데. 또 시합 경기 못 나가는 타자면 큰일인데. 외국인 타자요? 페르난데스. 아 그렇죠. 걱정되신다고 전에 이미 하셨죠? 이루수라면서요? 오전보다 잘 못 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최전보다 잘 치는 것 같지도 않고. 중요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외국인 타자가 없는 게 발목을 잡은 것 같은 네. 느낌도 있어서. 근데 양의지가 없다면은 외국인 타자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 두산이 오키나와로 가죠 1차 전에는. 예. 오랜만에 두산 캠프를 한번 보겠네.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의 이용균 기자와 함께 파워피플 세 번째 시간 쭉 왔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굉장히 그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녹음 끝나고 바로 또 회사 들어가셔야 된다고 네. 그러셔서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희는 덕분에 몰랐던 이야기도 좀 알게 되고 유익하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파워피플로서 출연 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처럼 야구 얘기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맨날 네. 스포츠계 어두운 면을 쓰는 기사를 계속 며칠 동안 쓰고 있다 보니까 야구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오세요. 이렇게 또 섭외를. 네.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안경의 넘버3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팟캐스트계가 약간 침체되는 것 같은데 야구 팟캐스트 중에서는 가장 좋은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 네. 요즘 야구 팟캐스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한 멤버 안경영 위원급의 인물이 진행하는 건 없죠. 와우. 그럼요.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19년 또 정말 그 활발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기자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좋은 야구 이야기 어떤 형태로든 팬분들에게 많이 전해주실 수 있으면 팬분들도 올해 좋겠습니다. 야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